이번 시간에는 사회문제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정책 이론 그것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문제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 그러면은 물론 휴먼 서비스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욕구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욕구라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알더퍼의 ERG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보고 또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에서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뭘까? 그 정의하는 방식에서 사회 문제 다양하지만 어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뭐 개념을 쭉 문장을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2번에 있는 것처럼 박스 밑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고 상당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또 개선을 위하여 집합적 또는 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을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집합적 사회적 활동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한 것을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and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개념은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서로 달리 느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박스로 접근을 할 적에 사회문제에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와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문제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구분할 때는 그 구별의 길이는 어디에 있냐면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입니다.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이 바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의 부족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인 것이고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것, 즉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사회 구조상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원인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뽑아내는 것은 미시적 관점,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산물, 즉 제도나 정책 등 사회 구조상 모순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음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보다 보다 구체적인 이런 것들 관점 또 이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접근하는데 이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도 있고 갈등론적 관점도 있고 또 상호작용론적 관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만 이 교재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호작용론을 가지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능론적 또는 구조적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 기초를 사회 유기체세를 찾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 세포 하나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유기체라고 하는 생물체는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무수히 많은 세포처럼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사유는 건실한 사유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구성 요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환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적응 상태에 있다는데 부적응하게 됨으로써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회 문제의 개념을 그처럼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일부 구성 요소가 즉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장애 현상을 사회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적 구조 기능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일부 일탈된 탈선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일부 구성 요소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하게끔 해주면 적응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이론이 구조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 문제의 정의, 원인, 해결 방안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해결 방안 보면은 사회 문제는 사유와 기능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정하고 재사유화나 재활 기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분배 기능을 강화 수정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뭐자고? 일탈된 탈선한 반사유적 행위를 하는 또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구성원을 적응 상태로 되돌아오도록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론이 기능주의적 관점이고 대표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기능론적 관점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실 것은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접촉 이론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뭐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사회변동론, 또 아노미 이론이 있죠. 무규모모 상태나 목적과 수단의 교일로 인한 극단적인 무규모모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미 이론 봐주시고 나머지 좋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를 보냐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상 모순, 그중에 특히 불평등 구조나 불공정 배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 현상을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불공정한 배분이나 불평등 구조와 같은 사회 구조상 모순만 해체, 마점 타파한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갈등론적 관점인데 대표적으로 가치 갈등주의나 사회 긴장론 같은 이론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자원의 불평등한 지배를 영속화시키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체계 자체를 재조직하지 않는 한, 맞으면 이 문장을 길게 첫 줄을 썼지만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기존 체제를 타파하지 않는 한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갈등론적 관점.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또는 배제나 박탈이나 또는 빈곤이나 이런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상호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대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일부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부터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다. 지배 계층인 그 선생님이, 지배 계층인 부모가, 지배 계층인 그 주도 세력이 부정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은 뭔지 그 원인의 근본도 모르면서 그냥 같이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나 많은 괴롭힘을 줬다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본래부터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문제야 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누구는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신의 언행이나 언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과격한, 더 극적인 이런 언행을 하게 됨으로써 자꾸 멀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지 본래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하는 틀이 다름으로써 생긴다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보지 말고 다르다고 보게 된다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호작용주의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보시되 낙인 이론의 액센트를 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 0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 정책 이론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복지국가 이론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보는 것처럼 보통 출제 절적에 사회정책은 어떻게 해서 또는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복지국가 이론과 같이 병행되어서 출제를 합니다. 먼저 산업화 이론.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이론에서도 봤죠. 산업화 이론, 산업주의 이론.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과정상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고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개입 복지국가이다라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정도이기 때문에 기술적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 판서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같이 봅니다. 기술적 결정론으로 여기는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도 산업화만 이루어지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인 정책이 만들어져 가더라. 그래서 마치 약속 한 곳에 모이듯이 컨버전스하지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론에도 관계없이 모인다는 관점으로 볼 적에 이념의 종언 또는 탈이데올로기란 용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러면 합리이론과 유사한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양심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도주의 또는 이타주의가 모여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착한 마음이 모여서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자선활동.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사회양심론이었어요. 바로 이 사회양심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에요. 사회통제론은 사회정책을 구성원들이 만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착한 마음이 만드는 것이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의 안녕질서 유지 전략, 안녕질서 유지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정책은 소수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 강화, 특히 노동 규범 강화나 또는 통제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제론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수혜자를 기득권층으로 인식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은 소유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사회정책의 수혜자는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민법 그러면 사회통제론적 관점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구민법은 의형적으로는 구빈, 예를 들어 빈민구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상공업 도시의 토착 기득권층의 안녕, 질서, 치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노숙자를 정리해버린 거거든요. 노숙자를 전부 말로는 원내구제라고 해서 작업장으로 시설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길바닥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통제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이죠. 사회통제론은 사회통제론 또는 사회음모론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정책은 소수 엘리트들의 사회개량 노력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백성들을 또는 구성원들을 무지한 존재로 비하시켜서 본다는 거죠. 하향적 성격의 이론입니다. 지금은 너희들 모르지만 다 결국에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다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괴롭더라도 따라와. 다 따라와. 이렇게 하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 이끌어간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그까지 그리고 포 더 피플 이 세 가지를 보여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는데 민본주의는 뭐예요? 민본주의. 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인민을 위하여 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하여 다 모든 정당도 다 국민을 위하여 포 더 피플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뭐야? 오브 더 세종, 바이 더
집현전, 효도, 백성 이거거든요. 민본이라고 끄집어내는 민본이란 말을 끄집어내 국민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끄집어내지 않는 정권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본이란 말은 결국에는 독재를 말합니다. 독재. 따뜻한 말로 민본이다 백성을 위하여지만은 그건 걔네들 생각으로 백성을 위하는 방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향적 백성을 좀 비하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소수 엘리트 중심론을 다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 이거 복지국가 이론 나와 있죠.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 이것은 그냥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해서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봤지요. 그럼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하되 국가의 여기서는 국가의 중립자적 지위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본 것처럼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본래의 특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놓아두고 소유된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가? 라고는 그야말로 소유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데 의심이 간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 또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었어요. 바로 이런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조합주의 이론은 말도 안 되는, 말은 그럴싸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소수의 유력한, 힘 있는 유력한 이익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을 통해서 사회정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싸움이나 말기는 중재자와 같은 중립자적 지위론도 아니다. 국가의 주도와 적극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노사정 협의회와 같은 것처럼 코포라티즘이라고 한다. 코포라티즘이란 노사정 협의회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 그렇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은 얼마나 그 나라의 복지국가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따질 때 하나를 드는 것이 국가정책이 얼마나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란 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파이론.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확산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샬을 중심으로 시민권 이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다. 18세기 시민혁명으로 자유권, 공민권이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을 통해서 참정권이 20세기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권, 복지권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사회정책이 실질화되어 갔다.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권 이론.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본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런 등등의 많은 이론들이 사회정책 이론인데 거기 나와 있는 복지국가 이론에는 독점자본 이론이나 국가중심 이론을 포함해서 같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오른쪽 페이지 산업주의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산업주의 이론.
그래서 거기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으로 사회정책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사회정책 결정 요인은 산업화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4번의 셋째 줄 수렴 이론이라고 한다. 5번의 기술적 결정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종은 다 여러분들 손으로 앞에서 설명했고, 그리고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합리이론과 유사하다. 다음에 사회양심론, 사회정책은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데 착한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낙관론적이고 성선설적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으로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사회통제론, 사회양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사회정책이란 인도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사회통제, 노동규범 강화를 위한 엘리트의 음모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을 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수혜자를 소유된 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이나 아니면 기득권층으로 설정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가신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이론. 역시 사회통제론처럼 사회정책은 소수 엘리트들이 만들어가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기 아니라 그들의 사회개량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백성들을 비하시켜서 바라본다는 거죠. 하향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 복지국가 이론에 다뤄진 것처럼 거기 보면 엘리트주의를 또는 사회통제론 같은 엘리트 중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인데, 여기 보면 사회정책이란 3번에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보는 걸로써 국가는 단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해주는 중립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인데, 여기다가 저는 판서를 넣을 적에 특히 복지국가 이론에 본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는 사회정책이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는가라는 의심을 면키 어렵다라는 말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조합주의 이론, 코퍼라티즘인데, 다원주의 이론은 이상적인 모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몇몇 힘있는 이익집단과 국가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도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많고 분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수인 대통령과 조찬 모임을 갖는 것은 7개 종단만 가지고 딱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 조합이라고 하는 노조가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민노총, 한노총 뭐 몇 개 중에, 그중에서도 몇 개 부문의 노조들만 모여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렇게 보되 국가는 중립자적 지위가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으로 사회정책의 주제자고, 말하자면 주체로서 역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존재이지 중립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쭉 하되 4번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소수 이익집단에 있는 조합 엘리트의 사회정책 요구, 이익집단 간의 타협과 협력. 이때 이익집단은 모든이 아니라 소수의 힘 있는 이익집단의 타협 나오지요. 그의 시민권 이론, 그리고 9번에 오른쪽 페이지 확산 이론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여기보다는 오히려 복지국가 이론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과 자본의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 그러면서 참정권이라든지 또는 노동자 정당의 등장이나 집권이라든지 또는 우파 정당의 약화와 좌파 정당의 득세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계급의식의 약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고, 권력 자원 이론이라고 한다고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4번에 보시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등을 들었다 해서 여기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앞에서 복지국가 이론에 있는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적 모형과 그리고 현실적 모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 자, 여기 보면 이상적 모형.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상적 모형은 합리 모형을 말합니다. 합리 모형. 인간은 경제적 합리인으로서 경제적 합리인. 그냥 여기 오히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이성에 절대적으로 합치하는 합리적 경제인. 오히려 이게 일반적으로 쓰니까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인간은 한치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절대적 합리성, 신의 합리성이죠.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지의 존재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합리 모형입니다. 이렇게 신의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이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상적 모형이고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 하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이번에 미국에서 내놓은 정책은 북한이 내놓은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정말 여기에 말처럼 최선의 선택으로 한 정책이 아니야.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접근, 논리학적 접근으로서는 연역적, 이상적, 또 연역적,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규범적. 규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똑같이 이게이기 때문에 규범적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만 현실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장된 이론들은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종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드로우의 거시적 모형인 최적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통 모형, 또 쓰레기통 모형의 변형인 정책창 모형, 이런 모형 등을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종 모형과 같은 경우에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 결정자는 자기 혼자란 말을 뭐라고 했냐면 주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 자기 수준에서 볼 때에 주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정도에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만종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걸로써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정치적 합리성을 가지고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점증, 그래서 부분적이죠. 기존의 정책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하더라.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보수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점증 모형이 되겠어요. 호남 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합리 모형, 절대적 합리성의 합리 모형과 합리 모형의 절대적 합리성, 그리고 점증 모형의 정치적 합리성을 믹서시켜서 정책을 하더라. 그래서 기본 원칙은 100 합리 모형을 하고, 그리고 세부 프로젝트나 세부 내용은 어느 것은 120, 어느 것은 75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세부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더라. 그런 점에서 절대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이 믹서됐다고 해서 종합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최적 모형은 드로우가 제시한 초합리성까지 동원한 거시적 모형이자 질적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드로우의 최적 모형이고, 가장 출제가 잘 되었던 쓰레기통 모형,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속에서 정책 결정자는 우연히 정책 결정에 필요한 4요소가 모여졌을 때 정책을 발표하더라. 정책 결정의 4요소라. 물론 가장 둘째 자료는 불확실성이나 조직화된 무질서라는 올가니지드 아나키 이렇게 해서 주로 출제가 되지만 우연이란 단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각자 떠돌아다니는 4요소,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참여자는 결제할 사람들, 그리고 기회, 우연한 만남을 말합니다. 이렇게 4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이 발표되거나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게비지켄 모델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1984년에 킹돈이 제시했던 모형을 정책창 모형, 거기도 다양한 문제의 흐름, 그리고 정치적 사건인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연히 모여질 때 정책이 하나하나 발표되더라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파생된 정책창 모형이 또는 흐름창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정책창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이론을 교재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거기 1번에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형, 합리 모형 나와 있지요. 두째 줄인 규범적, 이상적, 연역적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전지의 인간을 가정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 넘어가시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뭐 정책창 모형까지 해서 쭉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장된 정책 결정 모형을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만족 모형. 1번의 둘째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모형으로 거기에 보면 귀납적 모형에서 2번의 둘째 줄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스러울 정도의 정책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족 모형이라고 합니다. 3번의 주관적 합리성. 근데 문제는 만족의 과학화에 실패했다. 어느 정도가 만족일까? 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점증 모형은 린드브룸과 일다부스키가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이는 두 번째, 2번의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4번의 종래의 것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정책보다 점진적이고 부분적이고 순차적인 약간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고친 것에 불과하지 않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해서 보수성을 적었습니다. 혼합 모형 엣지오니,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절대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결합해서 정치의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론을 엣지오니가 주장한 바로 이 혼합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론의 독자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드로우의 최적 모형이 있는데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절대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는 초합리성까지 동원해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 약간 비아냥되는 이야기입니다. 초합리성 뭐 좋은 것이 아니라 꿈자리가 좋니? 아침에 뭐 장의차를 받니? 뭐 느낌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정책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 모형이 아니라 질적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역까지 최대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거시적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만족 모형처럼 만족이 뭐야? 초유적이 어느 정도야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거기처럼 1번의 끝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2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우연히 4요소가 모여졌을 때 정책이 발표되더라 하고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1984년에 킹돈이 제시한 이론을 바로 정책창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또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각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더라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보면 많은 이론들이 정책 결정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출제 범위에서는 이런 정도 하면 거의 빠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